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새똥이었죠. 새똥으로 세계 2위 부국이 됐다가 새똥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린 곳. 오늘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부자가 망하는 방식을 가장 정확히 보여준 나라입니다. 작은 섬 하나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국이 되었고 그 황금기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단순한 섬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 부동산, 수출, 특정 산업 한 줄에 기대는 모든 경제가 어쩌면 우리도 마주하게 될 미래일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나라가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우루는 면적이 고작 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약 1만 명 남짓, 서울 강남구의 한 동네 규모와 비슷하죠. 나라 크기로 세계 세 번째로 작은 점 같은 섬입니다. 위치도 외딴 곳이에요. 적도 바로 아래 남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키리바시, 호주와는 4,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교역도 관광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세상과 떨어진 섬이죠. 1798년 영국 해군이 처음 이 섬을 발견했을 때 나우루는 야자수와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열대섬이었습니다. 푸른 고원과 하얀 해변이 펼쳐진 모습에 영국인들은 이곳을 플레전트 아일랜드, 즉 쾌적한 섬이라고 불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우루는 평범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으로 조용히 살아갔고 외부 세계와는 거의 접촉하지 않은 채 수백 년간 그 삶을 유지했죠. 그런데 19세기 말 섬의 운명을 바꿀 발견이 터집니다. 영국 지질학자들이 나우루를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섬 전체가 인산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우루는 보물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당시 인산염은 석유보다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비료가 멈추고 인류의 식탁 절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산염은 수백만 년 동안 바닷새가 배설한 구아노가 지층처럼 쌓여 굳어진 광물입니다. 듣기엔 우스꽝스럽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산염이 비료의 핵심 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료가 없으면 식량은 어떻게 늘리지? 비료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확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 끝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산염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식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엔진이었어요. 말 그대로 나우루의 새똥이 세계 밥상을 떠받친 셈입니다. 20세기 초 나우루 섬의 80% 이상이 고품질 인산염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독일은 이 섬을 거대한 노천 광산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작은 섬에 항구와 가공시설이 들어서고 약 8천만 톤 이상의 인산염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숲이 잘려나가고 토양이 벗겨지며 원주민들의 전통 생활은 해체되기 시작했죠. 인산염은 돈이 됐지만 동시에 섬의 미래를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호주가 독일로부터 나우루를 빼앗습니다. 이후 나우루의 인산염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농부들에게 보조금이 섞인 낮은 가격으로 팔려나갔어요. 즉, 나우루를 위한 채굴이 아니라 호주 농업을 위한 채굴이었던 거죠. 수십 년간 무분별한 채굴로 섬의 자연 경관은 붕괴합니다. 쾌적한 섬은 점점 채굴 지옥으로 변해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처참했습니다. 일본군이 섬을 점령하면서 강제노동 수용소가 설치되고 전쟁 말기에는 대량 학살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나우루 주민은 겨우 600명뿐이었죠. 그럼에도 섬은 다시 호주 관할로 돌아갔고 1945년부터 1968년까지
인산염 채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완전히 파괴된 땅 위에 고향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이미 섬 중심부는 채굴로 갈갈이 찢겨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우루는 독립하기 전부터 이미 자원 하나로 먹고 사는 구조가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독립 이후 폭발합니다. 1968년 나우루는 마침내 독립합니다. 그리고 독립 직후 인산염 채굴권을 국유화하죠. 이제 수익이 외국이 아니라 국가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황금기가 열립니다. 독립 후 13년이 지난 1981년 나우루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세계 1위로 인정받았어요. 1인 GDP 약 2만 7천 달러, 현재 가치로 치면 9만 달러 정도. 같은 시기 미국이 1만 4천 달러였으니 평균 나우루인이 평균 미국인보다 2배쯤 더 부유했던 셈이죠. 정부는 세금을 거의 걷지 않았고 교육과 의료는 전부 무료, 주택 보조, 실업수당, 현금성 복지까지 국가가 다 떠안아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는 하나뿐인 산소통 위에서 달린 부였다는 점입니다. 나우루 경제의 산소통은 인산염 하나였고 그 산소가 새는 순간 끝이라는 뜻이었죠. 돈은 넘쳤지만 그 돈을 지킬 구조는 아직 없었습니다. 부가 넘치자 사람들은 일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정부가 다 해주는데 굳이 내가 실업이 문제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토지 소유주들은 로열티만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었죠. 섬에는 부자병이 퍼졌습니다. 국토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통 식단은 사라지고 수입 가공식품이 섬을 뒤덮습니다. 땅은 이미 채굴로 사라졌고 농업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결국 사람들은 싸고 오래가는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라면, 통조림, 탄산음료, 이것이 나우루의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비만과 당뇨, 경찰서장이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비만 때문에 운전석에 못 들어갔다는 일화는 농담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뿌렸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건강도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숲이 사라진 섬에서 남은 건 사먹는 삶뿐이었죠. 결국 비만과 당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만든 질병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나우루는 부자가 된 순간부터 일할 이유와 먹을 땅을 동시에 잃은 나라였습니다. 나우루의 황금기는 숫자로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섬이 너무 작다 보니 돈을 써도 사회를 바꿀 산업이 생기기 어려웠습니다. 공장 하나 세우자니 물류가 막히고 관광객을 부르자니 공항, 호텔, 병원, 치안 같은 기반이 없었죠. 그래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보다 수입 소비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은 통조림 햄과 흰쌀, 점심은 인스턴트 라면, 저녁은 탄산음료와 냉동 치킨, 신선한 채소는 배로 들어와서 비싸고 태풍이 오면 물류가 끊겨 며칠씩 사라지기도 했어요. 의사들이 이래선 큰일 난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토양이 파괴된 섬에서 대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우루가 부자가 된 순간 섬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매달 돈을 나눠주고 일할 필요도 없다면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우루는 그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나라였어요. 돈의 양보다 질, 그리고 경제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겁니다. 정부도 인산염이 고갈된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산염 수익 일부를 해외에 투자해 노르웨이식 국부펀드를 흉내내며 미래를 준비하려 했죠. 아이디어 자체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돈이 이렇게 넘치는데 왜 국부펀드는 망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나우루에는 금융과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고, 둘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사할 제도가 없었고, 셋째, 돈이 많으니 큰 투자를 해도 된다는 착각이 퍼졌고, 넷째, 외부 네트워크가 약하다 보니 사기꾼에게 너무 취약했습니다. 즉, 돈만 있고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그 결과는 위험 투자, 사기, 부실 운영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던 계좌가 어느 날부터 출금만 가능한 통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부동산과 기업 인수에 거액을 쏟다가 자산이 줄줄 새어나갔고, 나중엔 채권자들이 나우루의 해외 자산을 하나씩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타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런던에서 흥행 가능성 낮은 뮤지컬에 국가 돈이 대규모로 투자된 겁니다. 먹고 살 미래를 만들 돈이 몇 사람의 감과 허영에 태워져 사라진 거죠. 초보국이 굴러간 방식치고는 너무 아마추어였고, 잘 나갈 때 만들어야 할 건 해외 쇼핑 목록이 아니라 돈을 지킬 규칙과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놓친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던 시도조차 시스템 없는 부가 삼켜버렸습니다. 인산염이 줄어드는 게 보이자 나우루 정부는 또 하나의 탈출구를 찾습니다. 바로 해외 금융업, 즉 조세 회피처 모델이었죠. 1990년대 초반, 나우루는 400개 가까운 외국 은행에게 종이 허가를 내줍니다. 고객이 섬에 올 필요도 없고 나우루 여권만 있으면 어디서든 계좌가 열렸어요. 처음엔 수수료가 쌓이며 돈이 들어오는 듯 했지만 곧 나우루 은행들은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의 통로가 됩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애국자법으로 나우루를 자금 세탁 우려 국가로 분류했고, 작은 섬나라에는 사실상 국제 신용 사망 선고였죠. 나우루는 금융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벗어나려던 선택이 오히려 국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2001년 인산염이 사실상 고갈됩니다. 해외 투자도 대부분 실패했죠. 그렇게 나우루는 파산 상태에 빠집니다. 1인당 GDP는 27,000달러에서 3,20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고, 실업률은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공공부문 월급이 밀리고 식료품을 싣고 오던 배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섬의 가게 진열대가 텅 비어가던 장면은 나우루 몰락의 한 컷이었습니다. 교육, 의료, 행정 시스템이 붕괴했고, 국가가 운영하던 항공사의 보잉 737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장면은 우리가 정말 끝났구나 라는 현실을 국민에게 각인시켰죠. 산소통이 비이자 나라 전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무렵 나우루에는 2차 인산염이라는 잔여 광석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전성기를 되돌릴 만큼은 아니지만 붕괴를 잠시 늦춰주는 산소통이었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도 재정 운영과 투자 실패가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돈이 다시 들어와도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원은 다시 잠깐 시간을 벌어줬지만 그 시간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과 제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인산염이 끝난 뒤 나우루는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이 시기 호주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본토 밖에서 관리하려는 태평양 해결책을 추진했고, 그 대상 지역으로 나우루가 선택됩니다. 호주는 나우루의 난민 구금센터를 설치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죠. 나우루 경제는 구금센터 운영 수익과 호주 국제기구 원조로 겨우 숨을 붙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7% 성장 같은 숫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건 자체 산업 성장이라기보다 호주 정책에 매달린 성장입니다. 호주가 정책을 바꾸면 나우루는 다시 붕괴할 수 있어요. 즉, 두 번째 산소통도 남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 나우루는 두 번째 산소통을 호주 정책에서 빌려 쓰는 중입니다. 지금 나우루의 GDP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습니다. 1인당 GDP는 평균 수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소득 구조는 구금센터와 원조 의존이 핵심이죠.
관광업은 채굴로 자연이 달 표면처럼 변해 제한적이고, 제조업은 고립된 섬 때문에 물류비가 너무 큽니다. 농업은 토양 자체가 사라져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나우루는 아직도 산소통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예요. 만약 나우루가 황금기 초입에 세 가지만 제대로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채굴 속도를 줄였어야 합니다. 인산염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깎여나가는 저축이었으니까요. 둘째, 국부 펀드를 운영할 전문가와 규칙을 먼저 세웠어야 합니다. 시스템 없는 펀드는 큰돈이 굴러다니는 빈집이 되고 사기꾼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구조가 되죠. 셋째, 사람에 투자했어야 합니다. 무료 복지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해외 장학, 기술 인력 양성, 외부 전문가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국가 전략으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나우루가 진짜로 가난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굴릴 사람과 제도가 없어서였습니다. 자원은 돈을 줬지만 시스템은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우루 정부도 이제 압니다. 인산염 같은 한 방에 다시 기대면 끝이다. 그래서 어업권 임대, 해양 자원 개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소규모 관광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의 절반이 달 표면처럼 변한 상태에서 새 산업을 키우는 건 사실상 리셋 후 재시작에 가깝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우리 현실과 겹쳐집니다. 자원 하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요즘 부동산 하나, 수출 하나, 특정 산업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나라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우루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제는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그 기둥이 무너지면 10년 뒤를 버틸 구조는 있는가? 잘 나갈 때는 모두가 천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잘 나갈 때 쌓아둔 구조에서 증명됩니다. 지금 나우루 내부로 들어가면 한때 숲이 있던 자리엔 뾰족한 석회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경을 달 표면 같다고 말하죠. 섬 중심부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나우루는 불을 얻는 과정에서 국토 자체를 소모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산염이 끝나자 경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갈 터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우루의 몰락은 작은 섬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원 하나, 산업 하나, 부동산 하나의 기대는 모든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설계하지 못하면 부는 결국 무덤이 됩니다. 나우루는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본 나라일 뿐입니다. 부는 잠깐일 수 있지만 구조는 영원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섬이 남긴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